며느리 박선영은 갑자기 내가 들고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고함쳤다. 썩은 늙은이 주제에 우리 삶에 다시는 기어들지 마. 당장 꺼져버려. 온 가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쏟아진 그 독한 말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얼음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보리차 방울이 내 크림색 바지 위에 튀었지만 나는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박선영의 일그러진 얼굴과 내 가슴을 향해 뻗은 날카로운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모욕을 들은 적이 없다는 생각에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렸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들 정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식탁보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 좀 보라. 속으로 외쳤지만 그는 끝내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맞은편 끝자리에 앉은 손녀 정아린과 손자 정민주는 커다란 눈망울로 상황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그 모습은 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엄마. 정도윤이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눈은 여전히 나를 피하고 있었다. 지금은 그냥 집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년 동안 결혼 후 매주 이어오던 주일 가족 점심. 내가 일주일 내내 손꼽아 기다려온 자리가 눈앞에서 산산이 무너져 내렸다.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손수 몇 달 동안 정성 들여 만든 누비 이불을 손주들에게 선물했기 때문이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허락도 없이 선물하지 말라고요. 박선영은 낮게 내뱉으며 내가 건넨 이불을 무시했고 늘 저렇게 애들 마음을 돈으로 사려고 하고 나를 무시하려고만 하잖아요. 라며 독하게 덧붙였다. 나는 그것이 시중에서 산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바느질한 것임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내 유리를 쳐냈다. 나는 남은 존엄을 붙잡으려는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릎은 관절염으로 삐걱거리며 항의했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절대로 패배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조용히 말했다. 가방만 챙길게. 현관으로 향하는 순간 뒤에서 들려온 손녀의 작은 목소리가 귀를 울렸다. 근데 할머니가 직접 담요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러나 박선영은 차갑게 받아쳤다. 조용히 해, 하리나. 나는 현관 벽에 걸린 가방과 가디건을 챙기며 걸음을 멈추었다. 복도를 따라 걸리운 가족 사진들이 시선을 붙잡았다. 결혼식 사진, 학교 졸업 사진, 여행 사진들 속에서 나는 늘 한쪽에 비껴 서 있었고 포함된 듯하면서도 언제나 떨어져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아들의 삶에서 나는 외부인이 되어버린 걸까?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나는 말했다. 사랑한다, 모두.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로 버텨냈다. 그러나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정도윤은 잠시 손을 반쯤 들어 올렸다가 부끄러운 듯 다시 내려놓았고 그 눈길 속의 서린 수치심은 박선영의 분노보다 더 깊게 나를 아프게 했다. 성북동 작은 단독주택으로 돌아가는 길은 끝이 없을 듯 길게 느껴졌다. 운전석에 앉아있자니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36시간의 진통 끝에 정도윤을 품에 안았던 순간, 두 발로 자전거를 내달리던 그 아이를 뒤에서 밀어주던 순간, 대학교 기숙사 방에 짐을 나르던 날 결혼식장에서 박선영 옆에 선 아들의 환한 웃음까지. 나는 모든 순간 곁에 있었고 모든 것을 희생했다. 12해 전 남편 윤병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정도윤은 내 삶의 닻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점점 멀어져 갔고 아니 어쩌면 끌려간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주방에 앉아 차를 끓이고 조용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제대로 생각했다.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처음부터 박선영이 이랬던 건 아니었다. 결혼 초에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며 음식 레시피를 묻고 자주 초대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하린이가 태어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내 양육 조언은 구식이자 간섭으로 치부되었고 내가 돌봐주겠다는 제안은 급할 때만 받아들여졌다. 내 집은 아이들이 오기에는 지저분하다며 핑계를 댔고 약속은 자주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 모임에서 내가 말을 하면 시계를 힐끗 보며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2년 전 그들이 성북에 새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힘들어할 때 나는 은퇴 자금을 내놓았다. 4,5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고 정도윤은 갚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몇 달 뒤 내가 조심스럽게 언급했을 때 박선영은 날카롭게 말했다. 가족끼리 그런 걸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야말로 언제나 계산했다. 내가 한 말 하나, 작은 행동 하나까지 모조리 점수 매기듯 기억하며 나를 견제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집안을 서성이며 손끝으로 내 삶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더듬었다. 윤병호의 독서 안경은 여전히 침대 옆에 놓여 있었고 정도윤이 어릴 적 그린 그림은 액자 속에 담겨 있었으며 손주들의 사진이 벽마다 걸려 있었다. 이것이 곧 나였다. 아내였고 엄마였으며 할머니였다. 나는 그 모든 역할에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역할을 벗어던진 뒤 나는 누구일까? 정혜원이라는 이름 뒤에 남는 나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새벽빛이 스며드는 순간까지 그 질문은 나를 괴롭혔다. 나는 거실 구석 작은 책상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수년 전 언니 정미경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었던 크림색의 모노그램 문양이 새겨진 고급 편지지를 꺼냈다. 처음에는 망설이며 몇 줄을 적었지만 곧 확신이 차오르면서 글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박선영 씨, 어제는 우리 모두에게 힘든 날이었습니다. 나는 아들과 손주들에 대한 사랑, 그녀가 엄마로서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한 존중, 그러나 동시에 나 역시 인간으로서 존엄과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을 담았다. 서로의 경계에 대해 그리고 당분간 물러서며 시간을 두자는 내 결심에 대해 무엇보다도 엄마와 할머니라는 역할을 넘어 정혜원이라는 나 자신을 되찾겠다는 의지에 대해 적어 내려갔다. 월요일 아침이 되기 전 3번을 고쳐 쓴 끝에 최종 편지는 내 장이 되었고 존중하면서도 단호하고 애정이 있으면서도 분명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알았지만 변해야만 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칭찬받던 푸른빛 원피스를 차려입고 입술에 옅은 립스틱을 바른 뒤 정도윤은 직장에 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간 시간을 맞춰 성북동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연 박선영은 운동복 차림으로 의외라는 듯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혜원 어머니, 도윤 씨는 지금 집에 없어요. 알아요. 오늘은 당신하고 이야기하러 왔어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했지만 비켜서 나를 들였다. 나는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 봉투를 내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건드리지 않고 묻자 나는 말했다. 어제 그리고 그 전에 많은 날들에 대해 내가 쓴 편지예요. 박선영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졌다. 혹시 사과하려고 온 거라면?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말을 잘랐다. 사과하려 온 게 아니라 이 편지를 건네고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라는 걸 알려주러 온 거예요. 그녀의 눈썹이 놀라듯 치켜 올라갔다. 늘 순종적이고 참는 시어머니만 보던 그녀에겐 낯선 모습이었다. 나는 봉투를 앞으로 밀며 덧붙였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꼭 읽어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원피스를 매만지며 나는 담담히 말했다. 난 아들과 손주들을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해요. 하지만 나 자신도 사랑해요, 박선영 씨. 그리고 어제 같은 대우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현관으로 걸음을 옮기면서도 내 발걸음은 오랜만에 가볍게 느껴졌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오랜 세월 만에 내 이야기를 내가 쓰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박선영의 목소리가 등을 붙잡았다. 편지 한 장으로 뭐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말투는 쓰디쓰고 방어적이었다. 나는 돌아서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이미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은 그녀를 남겨두고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의 공기는 며칠 동안이나 내 마음속에 남았다. 그녀는 눈물이나 애원 혹은 날 선 비난을 기대했지만 내가 내민 것은 조용하면서도 꺾이지 않는 존엄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대결보다 그녀를 더 흔들리게 할 것이었다. 나흘 동안 아무 소식도 없었다. 정도윤에게서도 손주들에게서도 연락이 없었다. 우편함이 열릴 때마다 혹시 답장이 올까 기대했다가 스스로 어리석음을 꾸짖곤 했다. 박선영이 편지로 답장을 할 리 없었다. 목요일 아침 식탁 위 차는 이미 식어 있었고 나는 냉장고에 붙은 자석들과 손주들이 어릴 적 만든 작은 작품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손바닥을 본뜬 점토, 막대기 액자, 구슬로 꿰어낸 할머니라는 글자. 하나하나가 이제는 서글픈 추억으로 남아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빈 부엌에 속삭이자 기억들이 밀려왔다. 처음 박선영을 만난 건 성북동 이탈리안 식당이었다.
정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엄마, 이 사람이 내 사람입니다. 나는 그를 안아주듯 그녀를 끌어안았다. 결혼식은 화려했지만 나는 명품 드레스와 샴페인 축배 속에서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부모는 대구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부유한 집안이었고 돈을 아끼지 않았다. 행복해 보이잖아. 그게 제일 중요해. 나는 그날 남편 윤병호에게 그렇게 말하며 춤을 췄다. 한동안은 정말 그랬다. 매주 일요일 점심은 우리의 전통이 되었고 박선영은 전화를 걸어 정혜원 어머니, 오늘은 갈비찜 기대돼요. 혹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과파이 좀 부탁드려요. 라며 웃곤 했다. 정원 관리법을 물어보기도 했고 친정어머니와의 어려운 관계를 털어놓으며 의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할인이가 태어난 뒤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나는 꽃과 손수 만든 아기 이불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그녀의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우리 집안 닮았다며 웃고 있었다. 엄마, 이렇게까지 빨리 안 오셔도 돼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정도윤은 건성으로 뺨에 입을 맞추며 그렇게 말했다. 그 후부터는 미묘한 배제들이 시작됐다. 명절은 갑자기 장모 집에서 보내게 되었고 내가 아이들을 맡아주겠다고 하면 이미 장모님이 도우미를 불렀다. 고 거절했다. 둘째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는 출산 다음 날에야 소식을 들었고 병실에는 이미 그녀의 지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에도 함께한 좋은 기억들도 있었다. 주말마다 아이들과 책을 읽어주고 쿠키를 구웠으며 가족 여행도 다녔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 박선영은 내 자리를 조정했다. 쿠키는 하나만 주세요. 그 책은 너무 무서워요. 밥 먹고 나서는 수영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소한 지적들, 끝없는 확인. 늘 내가 이순이라는 걸 상기시켰다. 시선은 어느새 정도윤의 대학 졸업사진에 멈췄다. 그 옆에서 환하게 웃는 우리 부부. 윤병호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며 아들을 학교에 보냈고 나는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도 가득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의 나에게 뭐라고 했을까? 그냥 사랑해, 혜원아. 나머지는 다 풀릴 거야.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풀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세상에 없었다. 나는 언니 정미경에게 전화를 걸어 일요일의 파국과 편지에 대해 울먹이며 털어놓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야 말할 수 있네. 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뭐라고? 혜원아, 너는 그 여자한테 15년 동안 밟히고 살았어. 병호 오빠도 내가 드디어 자신을 지켰다는 걸 자랑스러워할 거야. 하지만 혹시 도윤이를 잃게 되면 손주들까지? 아니야. 넌 누구도 밀어내지 않았어. 오히려 밀려난 거지. 이제는 충분하다고 말했을 뿐이야. 그날 오후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정도윤이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선영이가 편지를 보여줬어요. 많이 화가 났어요. 난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이었어. 그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일요일은 내가 알아. 안 좋았지. 근데 엄마도 알잖아. 선영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애들 학원에다 봉사활동까지. 너무 벅차니까 그래. 늘 반복되던 변명.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엄마, 제발 그냥 사과하면 넘어갈 수 있잖아. 애들을 위해서라도. 아니, 도윤아. 난 사과하지 않아. 기본적인 존중을 바란 게 잘못은 아니니까. 정적이 길게 흘렀다. 마침내 그가 불만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나는 불쑥 물었다. 내가 10살 되던 생일 기억하니? 뭐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 그때 자전거는 사줄 형편이 안 돼서 아빠가 대신 야구 글러브를 사주셨지. 그리고 6주 동안 야근을 하면서 토요일마다 내 연습을 챙겨줬어. 피곤해도 말이야. 엄마, 도윤아, 우리는 언제나 너를 먼저 생각했어. 늘 그래왔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을 이유는 없어. 또다시 길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알아요, 엄마. 근데 너무 복잡해요. 사랑이 이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지 않니, 아들아.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일요일에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고 편지에 대해서도 박선영에게 맞서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예전처럼 돌아가길 바랐지만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 박선영의 분노가 폭발하던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고 동시에 자유로워졌다. 마치 닻을 끊고 항해를 시작하는 배처럼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윤병호를 꿈에서 보았다. 우리는 다시 젊어져 첫 신혼집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그는 속삭였다. 혜원아, 넌 언제나 강한 사람이었어. 이번에도 해낼 수 있어. 눈가에 눈물이 맺혔겠지만 가슴 속에는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언니 정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조언이 필요해. 그리고 당분간 머물 곳이 필요해. 그러자 언니는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언제든 환영이야. 나는 말했다. 이제는 정도윤의 엄마, 윤병호의 아내라는 이름이 아니라 정혜원이라는 내가 누구였는지 다시 찾아야 할 것 같아. 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 이제야 그 여자를 기억하는구나. 난 그때의 내가 참 좋았어. 작은 여행 가방을 싸던 중 일요일에 가져온 누비 이불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것들을 조심스레 개어 손주들에게 보낼 택배 상자에 넣고 쪽지를 붙였다. 사랑으로 만든 할머니의 선물. 어떤 조건도 필요 없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그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주는 선물. 봉투에는 정아린과 정민준 이름을 직접 적어 내일 우편으로 보낼 준비를 했다. 일요일에 유리가 깨지며 끝난 것이 있었지만 박선영에게 편지를 건네던 순간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 불확실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근거리고 해방된 기분이었다. 70의 나이에 비로소 나는 내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었다. 정미경 언니의 대구 집에 도착했을 때 늦가을 바람 속에서도 정원이 여전히 화사했고 긴 운전을 마치고 들어서니 언니는 현관 앞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다. 지쳐 보인다. 언니는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래, 많이 힘들었어. 나는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대답했다. 집안은 예전 그대로였다. 책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쿠션들과 계피차 향이 은은히 풍겼다. 12해 전 윤병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는 이곳에서 언니의 품에 기대며 가장 깊은 슬픔을 견뎌냈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상실을 안고 돌아온 셈이었다. 손님방을 치워뒀어. 지금은 내 서재로 쓰고 있어서 좀 어수선하지만 이해해. 언니는 내 가방을 들어 올리며 웃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끓인 국을 앞에 두고 나는 일요일의 굴욕뿐 아니라 수년간 이어져 온 작고 큰 배제와 고립의 기억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언니는 내 잔에 와인을 채워주며 눈빛을 번뜩였다. 왜 그동안 그렇게 힘든 걸 말하지 않았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어. 박선영은 늘 내가 집착한다 했고 도윤이도 공간을 달라 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잘못된 건가 믿기 시작했어. 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방식이야. 내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은 그들의 잔인함이 내 탓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지. 와인의 기운에 풀린 마음으로 나는 말했다. 도윤이는 원래 그렇지 않았어. 어릴 땐 참 다정했지. 길가에서 꽃을 꺾어 내 손에 쥐어주곤 했고 어버이날 카드를 직접 만들어주기도 했잖아. 언니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사람은 변해. 어떤 이는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어떤 이는 살아남기 위해 변하기도 하지. 그날 밤 나는 언니가 덮어준 퀼트 속에서 몇 달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는 커피 향과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내려가 보니 언니는 내 또래의 이웃과 함께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혜원아, 이분은 내 이웃 엘리너 씨야. 내가 상담을 원할지도 모른다고 했더니 와주셨어. 엘리너는 따뜻하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 세대는 어려움이 있어도 집안에서 묻어두고 혼자 해결하는 게 당연했으니까. 그러나 언니의 부엌에 서 있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지쳐 있다는 걸 깨달았다. 좋아요. 얘기 나누고 싶어요. 사흘 뒤 나는 엘리너의 집 차고 위층 작은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스테인드 글라스 풍경종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바닥에 무지개 빛을 흩뿌렸다. 상황을 간략히 설명한 뒤 그녀가 물었다. 편지에 뭐라고 쓰셨나요? 아들과 손주들을 사랑하지만 더는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박선영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때까지 물러나 있겠다고도 했죠.
엘리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 경계를 세운 기분이 어때요? 죄책감이 들어요.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도돼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족과 경계를 세우는 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우리 세대 여성들은 평화를 위해 늘 참도록 배워왔으니까요. 이후 2주 동안 나는 엘리너를 자주 찾아가며 윤병호와의 결혼, 정도윤을 키우던 시절 그리고 박선영의 요구에 맞추려다 점점 나 자신을 잃어버린 과정을 이야기했다. 네 번째 만남에서 그녀는 물었다. 정혜원 씨,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요? 아들이 원하는 것도 손주들에게 좋은 것도 말고 정혜원 씨 자신이 원하는 건 뭔가요? 그 질문은 나를 멍하게 만들었다. 병호가 세상을 떠난 이후 아마도 누구도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아들의 가정과의 연결을 지키는 데만 집착하느라 내 필요를 잊고 살았다. 존중받고 싶어요. 손주들을 만나면서도 눈치를 보지 않고 싶고 무엇보다 엄마와 할머니라는 역할 말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고 싶어요. 엘리너는 따뜻하게 웃었다.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언니와 저녁을 준비하던 중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정도윤의 이름이 떠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았다. 엄마, 어디에요? 그는 인사도 없이 다그치듯 물었다. 집에 갔는데 안 계시던데. 지금 언니 집에 와 있어. 잠시 머물고 있어. 나는 엘리너의 조언대로 차분히 답했다. 말이라도 하고 가셨어야죠. 그리고 애들한테 직접 소포를 보낸 건 뭐예요? 선영이가 화났어요. 물론 화가 났을 것이다. 그녀의 통제를 우회했으니까. 그건 할인이랑 민준이에게 주는 할머니의 선물이야. 좋아했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응, 할인이는 자기 방 침대에 바로 펴놨어.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언제 집에 오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아직 잘 모르겠다. 지금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해. 시간? 무슨 시간요? 그날 일요일 일 때문이라면? 도윤아, 그날 하루 때문이 아니야. 수년 동안 내가 밀려나고 하찮게 취급받아온 문제야. 그건 불공평해요. 그는 항의했다. 정말 그래?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그냥 안부 전화를 했니? 언제 마지막으로 선영이가 날 함부로 대할 때 내 편에 서줬니? 침묵이 길게 흘렀다. 널 사랑한다, 도윤아.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겠다. 전화를 끊고 정미경 언니 집 마루 그네에 앉아 노을이 분홍빛과 황금빛으로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끝내 흔들리지 않았다. 최인섭 변호사의 조언대로 분노도 비난도 없이 내 진심을 전했고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참을 가만히 앉아있자 언니 정미경이 아이스티 2잔을 들고 와. 어땠어? 하고 물었고 나는 생각보다 괜찮았어. 아마 처음으로 내 말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대답했으며 언니는 잔을 살짝 들어 올리며 들려지는 것에 건배하자. 고 웃었다. 다음 날 나는 최인섭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화했고 정도윤과 박선영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가 무엇인지 더는 받아들이지 않을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없이 내 삶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를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3주가 지나 뜻밖에도 정아린에게서 할머니 담요 너무 좋아요. 언제 오세요? 엄마는 우리가 할머니 화나게 했다고 하세요. 라는 문자가 왔고 역시나 박선영이 내 부재를 그렇게 설명하겠구나 싶어 가슴이 저렸으나 최인섭과 상의한 끝에 드물게 손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가 너희한테 화난 게 아니야. 할머니, 엄마랑 싸운 거예요. 어른들끼리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의견 차이가 있는 거야. 하지만 그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와는 전혀 상관없단다. 다음 달 제 바이올린 발표회에 오실 거예요. 저 혼자 하는 부분도 있어요. 라는 말에 경계를 유지하라는 조언과 손녀의 무대를 보고 싶다는 갈망이 마음속에서 부딪혔지만 결국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거야. 자세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줘. 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나는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을 편지를 썼고 나 자신에게 보내는 약속으로서 내 가치를 잊지 않고 내 필요를 존중하며 조종이나 무시에 맞서 단단히 서겠다고 적어 봉투에 넣고 지갑 속에 간직했다.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고 박선영은 순순히 통제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정도윤은 여전히 나를 예전 자리로 되돌리려 하겠지만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더 이상 정도윤의 엄마나 정아린과 정민준의 할머니만이 아니라 정혜원으로 내 방식대로 온전히 서 있겠다고 다짐했다. 정아린의 바이올린 발표회는 11월 초 금요일 저녁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나는 거의 6주 동안 대구에 머물렀는데 이렇게 오래 집을 비운 것은 수십 년 만이었다.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이 커졌는데 공연을 보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박선영과 정도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떠나기 전